자, 사회복지 행정론 이번 시간의 주제는 큰 글씨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게 챕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해 안에 1절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2절이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와 과정, 3절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1강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2강에서 이번 시간엔 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다루게 되겠고, 다음 시간에 3강, 1주 3강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와 과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개념이 항상 나오죠. 자, 항상 그렇듯이 또 넓은 의미의 개념과 좁은 의미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좁은 의미,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부터 살펴보면, 자, 잠깐만요. 그 시간을 체크를 해야 돼서 타이머를 지금 다시 한번 설정하느라고 삑 소리가 났습니다.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으로서 주로 행정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 활동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했듯이, 자, 이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기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데, 실천 잘 하려면 복지관이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 후에 어느 복지관에 지원서 내서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인력도 수십 명이 일을 할 수 있고, 기관 규모가 작으면 서너 명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도 있어야 되겠고, 월급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관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규모가 커지면 한 30명 일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만 일하진 않아요. 규모가 커지면 조리인, 운전 하시는 분, 또 관리기사, 보일러라든가, 건물이 규모가 커지면 또 물리치료사나 장애인복지관이면 물리치료사나 이제 임상심리사나 이런 여러 가지 직종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함께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이게 사회복지 행정의 좁은 의미의 의미고요. 여기에 초점을 둘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 내내.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건 일선 직원들한테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정관리자, 중간관리자, 최고 책임자, 팀장, 부장, 기관장, 다른 말로 원장, 시설장 다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러니까 관리자에게 더 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관장이에요. 관장님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웬만한 기관의 기관장이 내 후배일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어서 태화복지관만 해도 거기 관장이 나보다 한 2년 후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까마득한 관장님이니까, 자, 여러분이 관장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그 관점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비해서 또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공공과 민간의 총체적인 전달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건데요. 사회복지 정책, 법과 제도,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관련된 법을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그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이렇게 탕탕탕 치면서 법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활동보조인이 와서 실제로 활동 지원을 하냐 하면 그럴 리는 없죠. 이건 정책이 결정됐다고 해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가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중간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보건복지부라던가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관리를 합니다.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 부분이 바우처라던가 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활동 지원인을 모집하는 수급기관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수급기관에서 모집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배치를 해야 될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절차들 그리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걸 다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은 정책에서도 다루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주로 협의의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기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 실천과 뭐 완전히 분리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존재의 이유는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요. 행정이 뭐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 실천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뭔가 운영을 잘하기 위한 행정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들도 많습니다. 특성에서는. 자, 첫 번째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성이에요. 우리는 클라이언트라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가치를 지향하고 그 말의 의미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그걸 떠나서 우리는 왠지 가치 중립적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의미일 것 같지만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빈곤층이 굶어 죽어도 좋고 빈곤층이 최저한의 삶을 유지해도 좋고 뭐 어느 쪽이든 관계없다. 이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죠. 우리는 빈곤층이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걸 가치로 두고 있어요. 그쪽을 지향하는 거예요. 굶어 죽던 말던 오히려 아주 자유주의자들의 자유방임적 입장은 굶어 죽는 건 능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거니까 당연히 굶어 죽던 말던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것도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고 자유주의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옹호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주로 사회통합과 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것, 빈부격차를 포함해서 여기에 이런 가치라는 특정한 영역을 추구해요. 그런 면에서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추구해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격차가 줄어든 사회입니다. 빈부격차, 뭐 이게 뭐 다른 방송에 나갈 동영상은 아니니까 기업의 실명을 이야기해도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의 회장의 삶하고 폐지를 줍는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할머니하고 그 격차를 줄이자는 게 사회복지의 가치예요. 그냥 뭐 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지향해요. 그 가치는 인본주의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함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이제 비행 청소년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과거에 내가 학생 때 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는 선배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선배가 옛날에 그렇게 뭐 여러분에게 완전히 옛날이겠죠. 80년대면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기억이 나서 요거 보다가 비행 청소년을 진짜로 막 그 강목으로 때리고 이랬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잘된 청소년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과거에. 선생님이 날 이렇게 때려줘서 제가 인간이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러더라는 건데요. 그렇게 선도된 교정 교화된 청소년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는 건데요. 사실 효과는 있죠.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하면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야지. 뭐 지적 장애인도 포함되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효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때린다라는 건 행동주의적 관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부적 처벌이죠. 정적 처벌이죠. 군대 가면 요즘은 정말 군대에서도 때리진 않는다고 해요. 가혹행위는 은근히 있지만 때리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독재정부 때 고문을 했었죠. 사람을 막 매달고 물에 집어넣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그렇게 아무리 효과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대립적 가치 상존인데요. 가치는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행정도 대립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 갈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건 사회복지 실천에서 보자면 그 윤리적인 딜레마,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과 아주 행정이 동떨어지지는 않아요. 다른 영역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 쉼터입니다. 가출 청소년 쉼터. 여기에 일시, 단기, 중장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는 3개월 입소 제한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뭐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건데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머물지 말고 단기에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중장기로 가거나 아동시설로 가거나 여러 대안을 3개월 안에 마련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청소년이 있는데 3개월 하루 전이에요. 규정상으로는 내일이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대안이 결정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적절치 않고 다른 기관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고요. 대개 이런 쉼터 성격의 기관들이 자리가 항상 널널하지 않아요. 항상 꽉 차 있어서 전화해도 자리 없다고 의뢰가 안 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른 기관에 갈 만한 상황도 지금 뭐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아동시설에는 안 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대안이 마련이 안 됐어요. 자, 지금 3개월 하루 전이에요. 3개월 동안 입소 기간의 제한이 행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 건데요. 행정적으로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대립적 가치의 상존인 겁니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기관 운영의 관점에서 내보내야 돼요. 퇴소시켜야 됩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갈 데가 마땅치 않은 청소년을 10대 청소년을 자 3개월 됐으니까 나가. 난 더 이상 몰라. 사회복지사가 그 전에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3개월 됐으니까 나가 이러진 않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개입을 했겠습니다만 잘 진행이 안 됐겠죠. 실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청소년에게 자 3개월 됐으니까 난 더 이상 몰라. 나가. 그 다음부터는 길거리에서 하던 뭐 내가 알게 뭐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가치상 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의 가치와 행정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가치는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 거냐? 이것이 행정적인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실천의 영역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 목표와 기술이 불확실한데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적용 기술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마다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A 사회복지사의 판단, B 사회복지사 판단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의 목표 및 주요 사업 방향. 기관장은
치매노인 쪽 하자 그러는데 일반 직원들은 그 치매노인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합시다. 사실 뭐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어떤 그 선호와 가치의 문제인 셈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목표와 기술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기술은 복잡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사회복지기관에서 기관장이 또는 중앙관리자가 어떻게 직원들에게 리더십을 잘 발휘할 거냐. 이게 그 딱 하나의 정답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한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을 성장시킬 거냐. 아이를 키울 때 정답이 딱 하나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하면 되죠. 뭐 행동도 착하게 행동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사람에 관한 한 우리가 21세기의 인류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단순한 정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인 사회복지기관 행정도 물론 마찬가지여서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 첫 시간이라 좀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지금 처음 만나서 지금 보니까 벌써 15분이 됐네요. 가만히 있어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효과 측정의 어려움.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명도 역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자존감 향상. 우리가 사전사후 검사를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죠.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으로서 그 5번째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클라이언트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와 그 제공자 간의, 제공자는 사회복지사, 공동생산. 뭐 공동생산 좀 딱딱한 용어입니다만 함께 일을 하죠.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과 동조를 순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것의 의미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비유 뭐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빈곤에 처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원 찾아왔어요. 도움을 달라고. 그럼 사회복지사가 아 그래요? 쌀 드릴게요. 20kg 쌀 한 포대. 끝. 가보세요. 우린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쌀 주고 우리 할 일 끝.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실천이라는 게. 여기서 실천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공감하면서 이 사람의 심리 내면을 다루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자기결정 존중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뭔가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 이거 아무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졸업하면 2급 자격이 될 텐데요.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요. 사회복지사만 일하진 않아요. 또 일선 전문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 과정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번호가 뭐 계속 이어집니다. 그 7번, 8번 예까지 이어지는데요. 9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의가 마지막이네요. 이번 시간의 내용은. 자, 대내외적인 통합과 연계, 사회복지 조직 간의 상호 연계망을 구축해야 하겠고 조직들 간의 통합과 연계를 중요시한다. 자, 이것도 초반에 한 얘기는 사실 계속 중요한 건 반복이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얘기 내가 앞으로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에 통합,
연계, 탈시설화, 사례관리와 관련돼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다룬 내용과 연결됩니다. 내용은 뭐 동일하고요. 자,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전신마비인 중증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여러분 옆집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주하게 됐습니다. 탈시설화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러면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측면, 뭐 약을 투약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직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신마비 장애인이라도 사회활동의 차원에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생활 지원, 지원이 밥 먹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어디 나가려면 교통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겁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의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걸 한 사회복지기관이 이걸 다 감당하진 않아요. 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걸 한 개의 사회복지기관이 다 또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한 개의 기관도 다 못해요.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따로따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약은 잘 전달을 해요. 근데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죠. 병원에서 의료기관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약을 제공하는데 집에서 약을 잘 먹는지는 여기서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활동 지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활동 지원인, 활동 보조인이라고 하도 오랫동안 해와서 활동 보조인이라고 많이 이야기 아직도 하는데 활동 지원사가 공식 명칭이긴 하죠. 지금 바뀌어서 두 가지 다 쓰겠습니다. 실제로 지적장애인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혼자서 약을 챙겨 먹지 못할 수 있겠는데요. 약을 잘 챙겨 먹는지를 알 수 있는 건 활동 지원인이에요. 자, 여기선 약 주고 자기 할 일 끝. 근데 여기서는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약을 먹나 안 먹나 또 지켜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것만 해요.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상담하는 기관은 상담만 그냥 하고요. 나머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하면 교통편을 제공을 해주는데 콜택시라거나 또는 이제 본인 기관의 차량을 동원해서 이동을 해주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몰라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 연계를 하자는 거예요. 연계란 말은 이들이 연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메모를 아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계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의 의미예요. 얘따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면 결국 이걸 누군가 전체적으로 보고 조정하고 필요하면 연계. 자, 생활 지원인이 보니까 약을 잘 안 먹어요. 먹기 힘들답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연계해야죠. 협의해서 여기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지금 약을 바꿔본다거나 약을 먹었는데도 어떤 증상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효과가 없어 보인다거나 그걸 잘 관찰하면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게 통합과 연계예요. 따로따로 나는 나도 내일만 이러지 말고 이들이 서로 연계하라는 얘기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정보 교환하고 회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근데 현실적으로 모이는 게 쉽지는 않죠.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도 모이기 힘들다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전화해서 서로 협의하라는 겁니다. 여기 담당자, 여기 담당자, 여기 담당자, 여기 담당자가 협의하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걸 또 이게 알아서 협의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주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례관리자가 실천의 관점을 보자면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 요 가운데 옆에 서서
이것들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의 사례관리자 역할인 셈인 건데요. 여기 지금 사례관리자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하여간 이들이 통합되고 연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인데 이게 행정의 그 필요성이기도 하죠. 이들이 협의하려면 자 여기 기관장이 여기 담당 사무국사가 자 지금 협의하러 회의가 있어서요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기관장이 야 그런 회의는 못하러 해 나가지 마. 쓸데없는 회의 하지 말고 내부에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아 그러면 연기가 안 되겠죠. 자 기관장이 이들이 연계 협력하는 게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중요한 서비스 하나가. 그러면 이걸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도 통합과 연계에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과 포괄성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앞으로 나올 때마다 내가 반복할 거라 지금도 아직 여기 그 교환에는 없지만 지금 얘기합시다. 포괄성과 통합성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잖아요. 통합성은 연계예요. 이들을 연계하란 말의 의미예요. 담당자가 서로 전화통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괄성은 이건 빠짐없이의 의미예요. 여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뭐였죠? 뭐 하여간 뭐가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러면 포괄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서비스들이 잘 주어져도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 하나가 빠지면 이 클라이언트에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포괄성은 필요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게 연계되는 건 통합성이고요. 다양하게 주어지는 게 빠짐없이 그게 포괄성의 의미예요. 자, 포괄성, 필요한 서비스가 빠짐없이 다양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통합성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연계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환경의 의존 8번에 사회복지조직은 정부보조금, 후원금, 자문사자 등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고요. 사회복지기관은 뭐 스스로 돈을 벌진 않아요. 정부보조금, 후원금, 자문사자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의존성이 높고요.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이 복잡합니다. 사회복지조직은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합법성이 물론 중요하겠고요. 보건복지부 지침 이런 건 또 법령 여러 가지 많아요. 역동적 변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동적 환경 변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노인 인구가 앞으로 뭐 대폭 늘어나겠죠. 지금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데 지역사회 중요성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조직관리 기술이 필요하겠고요.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지역 조직 운영에서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해서 지역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연계 이런 거 나오면 통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직의 운영을 지역사회에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있다고 하죠.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클라이언트만 이용하냐 하면 그러지 말자는 게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연관입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